안녕하세요. 설명적 남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가면을 쓴 유튜버가 많길래 저도 써봤는데요. 요새 가면이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새 가면이 작게 나온 겁니다. 오늘 굳이 토니 초파 가면을 쓰고 영상을 시작했던 이유는 원피스의 선이죠. 해적선에 탄 의사인데요. 세상의 모든 불치병을 고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어떤 고통받는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치병이라고 그 환자를 포기하지만 그 의사만큼은 그 병이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인지 끝끝내 파고들어 밝혀내죠. 하지만 의학의 발달이 아직 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지 못했고, 또 잘못 적용된 처방을 누군가 다시 오용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과연 그 의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 세 번째 시간, 마르크스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어 그러한 의사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마르크스에 대해서 촬영한다고 할 때 편집자인 아내가 혹시 너 공산주의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르크스는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절반은 그를 칭송에 맞지 않고 세상의 절반은 그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지금 독일 지방 프로이센의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변호사까지 하는 제법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유대교의 정체성을 버리고 루터교, 지금의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의 뿌린 유대교를 버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개신교도로 개종하신 거냐고. 아버지는 말씀하죠. 그것이 우리 집안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요. 마르크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 종교 등은 결국에는 물질 세계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물론이 그의 철학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죠. 유물론은 좀 더 설명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고대 국가는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물질 세계에 본질을 두고 있지 철학과 사상, 종교 등은 그것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고향 가까이 있는 본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본인의 전공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철학, 역사, 종교, 그리고 음주 가무에 심취해 있었죠.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들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강제로 베를린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시켜버려요. 아들이 자기 뒤를 따라서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마르크스가 진학하게 된 베를린 대학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던 헤겔이 변증법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회에 주류 사상인 정이 있고 그것의 비판자인 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류 사상과 비판적인 사상은 서로 갈등을 하고 또 화합을 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고 그것이 합의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합의된 새로운 타협점은 또다시 그 사회의 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물론과 변증법을 결합하여 역사를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노예사회, 중세, 근대 이러한 역사 구분 흐름은 당시 마르크스의 구분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마르크스는 아예 법학에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베를린 대학 주변에 있던 헤겔 좌파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사회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시하게 되죠. 마르크스가 태어났던 마르크스의 출생 연도를 이해해야 될 텐데요. 마르크스는 1818년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8 재미없어?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해보자면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먹고 살기 근근한 상태였죠.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 사상의 정면으로 비판하는 비판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라인 신문이라고 하는 진보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르크스가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를 비판하는 사설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설이 너무 호소력이 짙었던 나머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프로이센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는 프로이센 정부를 압박해 결국 마르크스의 라인 신문을 폐간시키게 됩니다. 졸지에 마르크스는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업자가 되자 거의 반강제로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죠. 프랑스로 이주한 마르크스는 그곳에서 초기 공산주의자들과 깊게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엥겔스와 만나게 돼요. 이 엥겔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귀공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부유층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레미제라블로 따지자면 마리우스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크스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상가로서는 마르크스가 어쩌면 유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평생을 마르크스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해요.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엥겔스가 이제 마르크스가 계속해서 그 뒤로 추방을 당해요. 프랑스에서도 결국 사회를 비판하다가 문제가 돼서 벨기에로 추방당하고, 벨기에에서 다시 독일로 추방당했다가 독일에서도 다시 런던으로 추방당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여 어렵게 살면서 자본론을 집필하게 되거든요. 그 1년의 과정 동안에 마르크스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엥겔스가 와이프가 죽어요. 그 부고를 마르크스에게 전달하죠. 마르크스가 답장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 내용이 네가 보내준 후원금이 다 떨어졌으니까 생활비 좀 더 보내줘. 사람들이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 저 같아도 진짜 빡칠 것 같은데 엥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는 그의 원고들을 모아 세상에 알리는 데 주력하게 되죠.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영국에서 마르크스가 일평생을 바쳐서 썼던 자본론,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자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학적 원리 하나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산수단,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은 결국 노동자의 노동과 만났을 때만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물을 시장에 내놓아서 팔고 그것이 돈이 되죠. 그리고 그 돈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주고 자본가가 이윤으로 갖게 된다. 이것이 경제학이 말하는 생산과 판매 그리고 소득 분배의 원리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두 가지 요소들 사이에 원리와 그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마르크스는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마르크스는 다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자면 아이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아이폰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신고 다니는 나이키 운동화는 역동적이고 빠르고 활동적이고 그렇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런 고귀한 속성을 제품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밥을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넘어서 노동은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러한 자신의 가치를 제품 속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담당하도록, 그리고 그 바깥은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마르크스는 그것을 노동자가 소외당하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노동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절대적 잉여 가치의 추구라고 합니다. 같은 돈을 주고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할 걸 10시간을 일하면 결국 생산물이 더 많이 생산되잖아요. 또한 노동자들이 일을 덜하고 새로운 기계나 설비로 대체한다던가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생산물의 양을 늘리는 것을 상대적 잉여가치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잉여가치 추구가 일어날 때 사회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윤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하거나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인데, 노동자들은 정해진 임금만을 받아요. 반면에 그 증가분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가져가죠. 마르크스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잉여가치는 노동자들로부터 탄생했는데 왜 그것이 자본가들에게만 귀속되느냐. 이윤이라고 하는 건 슌페터와 같은 학자들은 기업가들의 창조적 파괴 활동으로 인해서 기업가 정신의 보상이라고 얘기했죠. 반면 마르크스는 이윤은 착취의 고상한 표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자본가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윤을 추구한다로 설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조차도 굉장히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마르크스 본인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엥겔스와 같은 부자들과 많이 교류했으며 마르크스의 아내도 사실은 제법 부유한 가문의 영예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수익률은 반드시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 수익률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이 시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사업이 팽창함에 따라서 이윤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들을 더욱더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는 자본가들, 생산수단을 가진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정, 사랑, 그리고 가족애와 같은 진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고귀한 가치들을 저 멀리 잃어버리고 결국 결혼조차도 거래관계, 자신의 어떤 부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유층들의 그 실상을 소개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물질적인 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그 사태를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오해하는 반면에 실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생산 방식을 굉장히 효율화시켜줘요. 그 효율적인 생산 속에서 노동자, 자본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의식주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사회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분노했습니다. 일례로 생산 방식이 효율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가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는 죄의식 가득한 표현으로 부르냐, 뭐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 여가를 보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극악의 노동 강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생산 방식이 가장 효율화되었을 때 마침내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코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림으로써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회구조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기계나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라. 그리고 그 공동 소유를 바탕으로 노동의 참여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회. 그것이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당대의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역사는 자본주의의 당시 맛을 보지도 못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농업 기반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발현되었죠. 이것은 자본주의의 물결이 흘러올 때 이걸 자본가라고 하는 계층이 사회 기득권을 잡는 것을 두려워한 국가의 독재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차용해서 왜곡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하려고 했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싶었지만 독재 정권이 그 공산주의를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그 어느 사회보다 억압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를 내리자면 그는 두 가지 부분에서 오판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유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 본인은 자본론을 집필하는 도중에 딸들이 폐렴으로 죽고 그래요. 그런데도 딸을 묻어주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자본론을 집필할 정도로 그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가가 자신을 착취 수준으로 몰아붙이더라도 가족들이 배고파 굶고 있으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죠. 두 번째로 마르크스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열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모순은 결국 폭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나 자본주의가 꽃피게 된 사회는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신시장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사회는 오지 않았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악용하는 독재 정권들만 출현하여 그의 자본론은 마치 독재 국가를 옹호하기 위해 쓰여진 사상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르크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르크스가 꿈꾸는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소유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노동 참여의 대가를 공유받을 수 있는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마르크스와 병의 원인은 동일하게 진단했지만 마르크스가 내놓았던 해답이 아닌 새로운 해답을 내놓는 그런 처방들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처방은 이 사회를 계속해서 나아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주주가 되어서 사내의 이익을 배당의 형식으로 받는 기업의 시스템과 같은 논의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또한 토마 피게티 같은 사람들은 글로벌 법인세와 같은 방식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처방을 내놓기도 하였죠. 세 번째 관점입니다. 마르크스는 실제로 자본주의가 가장 융성해졌을 때 공산주의 사회가 출현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크스가 기대했던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꼽힌 시대를 아직 살아본 적이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깨어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자본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했을 때 깨어난 시민들의 의식은 마침내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를 종국에는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로 결심하셨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제 사상가들의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경제 사상가들에 대한 소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